핵심은 얼마나 지하가 깊숙이 가서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 벙커 100m든 200m든 물량이 중요하고 대규모의 화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직도 21세기에는 화력전이다. 쏘면 평양을 지워버릴 수 있다.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무기 공장이나 시찰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K방산의 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저도 과거에 국방부 출입 기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방산 좋아지니까 방산 주식 좀 사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콧방귀를 꼈죠.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요즘 한화가 저렇게 난리지만 삼성이 옛날에 테크윈 이런 데서 방산 이거 좀 그래 이래서 내놓을 때만 해도 저희는 K방산이라는 말도 없었죠 그때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K방산은 시대가 K방산을 뒤따라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문제다, 개선해야 된다, 과거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냉전적인 방위사업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최첨단 무기가 있고 정밀 타격, 그 다음에 최소한의 특수부대가 작전하는 전쟁이 미래의 전쟁인데 한국만 니네들이 왜 전면전을 사용하고 생각하고 있냐, 이런 게 솔직히 2010년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봤을 때 물량이 중요하고 대규모의 화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직도 21세기에는 화력전이다, 그리고 대규모 기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그것을 준비한 나라가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게 된 것이 세상이 한국을 뒤따라잡았다,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받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 방위사업의 특징, 북한의 위협을 막고 그 다음에 수도 서울과 북한이 가깝다 보니까 단기간에 대규모 화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미는 싸움들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됐던 특히 지대공 유도 무기 천공2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명중률이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까? 이것도 냉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서 말하면 천공보다 더 좋은 미사일 많습니다. 근데 천공처럼 싼데 이렇게 좋은 미사일 천공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가성비네요. 기본적으로 유영원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아랍에미리트로 전달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현재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1,500기 이상 방어했는데 그 중에 68기 이상을 천공으로 대응한 겁니다. 나머지 수백 기는 F-16이 대응하거나 패트리어트가 대응하거나 했는데 패트리어트도 천공2만큼 90% 이상 요격률을 이번에 발휘를 했고 천공2나 패트리어트나 거의 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춰준 게 중요한 시설을 방어하지 못한 게 아니고 레이더로 딱 탄도미사일을 찾아보니까 얘는 바다에 떨어지겠다, 얘는 사람이 안 사는 사막에 떨어지겠다, 이런 것들한테는 미사일을 안 쏘고 그냥 떨어지도록 허용해서 지금 96%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다음에 천공 미사일들이 100%의 요격 확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게 유영원 의원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있는데 패트리어트2 성능이 사실 천공2보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비쌉니다. 40억에서 60억. 천공2는 한 발에 15억인데 이랍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패트리어트는 너무 비싸서 쏠 때마다 좀 걱정됐는데 천공2는 저렴하니까 모든 표적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 맥락으로 나온 게 아까 제 순항미사일 8발 요격입니다. 순항미사일 말고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낮은 표적한테도 당장 돈 걱정 안 하고 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능력,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까지 이가 천공이 100% 요격했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죠.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패트리어트가 아무리 그래봤자 미사일인데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한 발에 60억이라는 건 도저히 이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일반 시각에서는. 요것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밀리터리 스탠다드라는 것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 거 했을 때 이건 밀 스탠다드 어디를 통과했다, 카메라도 밀 스탠다드 통과했다는데 이거는 미국 국방부가 만든 장비가 얼마나 튼튼하게 운용될 수 있는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민간용품인데 군우에 맞췄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튼튼하다고 했을 때 우리 밀스펙을 추구한다는 정도로 군용 스펙이가 이거는 상용품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전용 구조, 공정이 들어간 게 필수적이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속도가 6에서 7, 10까지 가는데도 고정 진동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고 빠르게 가는데도 문제가 없이 작동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백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확실해야 되니까 일반 반도체보다 가격이 몇 배씩 올라가고 탄도나 추진체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 없었다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워낙 이제 격화되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1년에 300발 정도만 생산하다가 높인 게 600발이거든요. 그래서 납기 문제도 있고 이런 전용 부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군용 사용 그 무기의 좀 한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 뭐 만들어서 팔고 가성비 좋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방위력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이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인데 일단 고삐는 풀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좀 이게 추진이 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실무 그룹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나 그냥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과 계약을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상태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정식 국책 사업은 될 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고 이 기초 연구라는 거는 이제 잠수함 설계, 핵잠수함 설계도 이미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차세대 한국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거의 90%는 가짜인데 한국이 지금 조선 설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단독으로 맡기지 않고 선급과 같이 맡깁니다. 선급이라는 건 선박 규격을 정하는 이제 민간 단체나 법인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온 것 중에 8,000톤급 한국형 잠수함 이런 것들 설계하니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 업계분들이 가고 있는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구석에서 전시하고 이게 잠수함이 뭐예요 하면 이거 왜 물어보세요 하고 도망가는데 사실은 이게 원자력 잠수함 설계를 미리 해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도 설계가 되는 중이고 다만 이게 국책 사업이 돼야지 무기 개발 단계에서는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이렇게 있는데 체계 개발로 닿아야지 본격적으로 도면을 생산하고 부품을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라서 트럼프 행정부랑 협의를 잘해서 이 한국형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인데 한국형 핵잠수함의 우라늄 농축률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있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농축률에 따라 가지고 수명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명은 똑같은데 연료봉을 교체하려면 잠수함은 한번 뚝 자르고 그러니까 고등어 자르듯이 한번 잘라서 단면을 딱 떨어진 다음에 원자로를 꺼내 가지고 해야 되고 뭐 프랑스 잠수함은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연료봉이 농축률이 우라늄 농축률이 높을수록 교환 주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년 수명을 가지고 한 번 꽂아가지고 그냥 쓰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14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쓸 것인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쓸 것인가 이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만들 수가 없고 미국이 전량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서 돼야 되는데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오커스라 해가지고 호주와 영국이 공동 개발한 잠수함에 미국이 핵물질을 준다 이게 계약이 되었으나 똑같이 될지는 좀 의문이 있고 만약에 저농축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IAEA라든가 지금 현재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20%까지는 농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농축된 걸 쓰고 대신에 이제 여러 번 바꿔 끼는 걸 감내하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우리 원자력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우라늄 농축 시설만 한국에 건설하면 그 20% 원자로를 만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에 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저농축으로 가야 현실적이지 않나 싶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연료를 교환할 때 몇 개월씩 쉬어가지고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고농축을 대신 바라는 눈치라고 제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12월 25일 날 공개했어요. 잠수함 공개했는데 8,700톤급이라고 자기네가 주장하잖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아직 뭐 도색도 안 된 상태로 그냥 방청도료만 발라가지고 공개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그 어마어마한 선체를 공개했으면 그 안에 이미 원자로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마 다시 쪼갈러서 또 넣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새 잠수함을.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맞고 그래서 원자로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미국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뉴스에 몇 번 나온 건데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의 대가로 이미 퇴역한 데이터 포급 전략 원잠을 원자로를 떼서 북한에 배달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데이터4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자르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미 몇 번 사례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면 다시 반 잘라가지고 가는 사례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워낙 쇼맨십이 좋고 보여줌으로써 우리에 대해서 전략적인 억지를 하든, 그래서 사실 전 김정은 무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들의 계략에 놀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너무 좋다고 하면 맞아요. 날마다 뭐 세계적으로 예.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들어 놓고 다시 자르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워낙 사기를 잘 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보면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토탄 잠수함을 진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수함은 약간 그 시가라든가 핫도그 같이 생긴 선체에 세일이라 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잔망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는데 이 세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너무 길어요, 진짜. 이게 위에 거의 전체 한 3분의 2 정도를 덮고 있는. 그래서 요게 대해서는 사실 이 북한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솔직히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 이미 북극성 1호, 3호, 5호라고 하는 SA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미사일들의 사거리 한계는 약 2,000에서 3,000, 뭐 크게 잡아도 5,000km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 근해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이 불가능하고 한반도 주변에서의 그 핵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화성 18호, 19호, 그러니까 고체 연료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을 SLBM으로 개조를 했고, 그래서 10,000km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상에 쓰는 ICBM을 SLBM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이 ICBM과 SLBM의 차이는 크기가 있어요. SLBM의 기술력이 짧게 만들어가지고 멀리 가는 게 기술력인데, 원래는 그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냥 엄청 긴 20m 이상의 화성 18, 19형 미사일을 잠수함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 세일이 길어졌어요. 그냥 구겨 넣은 거네요, 거기다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다. 원자력 잠수함을 먼 바다에 내모는 게 아니라 북한 동해상이라든가 자신들이 혹은 김정은이 미친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되 이게 미국 본토까지 핵미사일을 운반해야 된다. 이것들이 확실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파원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북한은 아예 핵 탄두가 실린 SSBN을 만드는 이런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좀 어렵습니까? 이미 선체를 공개한 북한, 이제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는 한국.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북한이 보여주기식 그 군사 억지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실은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초기 단계부터 그것을 보여주면서 점차 이제 그것을 중간에 개발이 실패한 포기라고 새로운 걸 내놓거나 아니면 발전해서 초기 버전이랑 사실 겉만 똑같고 내부는 전혀 다른 버전을 내놓거나 이런 것들을 전략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10년, 15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이고 기반 기술력, 특히 미사일과 동력, 그 다음에 잠수함의 기본 기능이 그 음파 탐지기랑 그 다음 소음 감소 능력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거나 우리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잘 승인돼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합의만 딱 되면 그때부터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게 현무5 아닙니까? 일부 전문가분들은 뭐 현무5가 핵무기급에 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좀 그건 좀 과장이다. 핵은 핵이고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무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파원님은? 요게 대해서 사실 이런 논쟁에 불을 지핀 분이 남세규 전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어디 강연을 했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 현무5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자기가 계산해본 바 현무5 100개 정도를 쏘면 이게 전술핵 한 개의 위력과 동일하다. 이걸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번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무5 100발이랑 핵무기 한 발이랑 파괴 면적은 비슷합니다. 물론 에너지는 핵무기가 큰데 폭발이라는 건 공 형태로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는 우리 지구는 땅에 사는 땅은 평평하니까 에너지가 2배 커져도 그 파괴 반경이 한 1.5배, 30%밖에 안 넓어져요. 그런 걸 감안하면 현무5를 넓게 100발씩 쏘면 평양을 지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전술핵 위력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또 팩트같이 체크돼야 되는 게 우리 현무5는 그런 식의 대량 살상 무기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핵심은 얼마나 지하가 깊숙이 가서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 벙커 100m든 200m든 그런 동굴 파괴, 지하 파괴하는 탄두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한 그 핵무기 위력에 만드는 대량 공격이 가능하려면 이게 그 관통 탄두가 아니라 다탄, 그러니까 넓게 파괴 반경이 넓은 그 클러스터 탄을 사용해야지 이 효과가 됩니다. 혹시 현무5 뭐 이런 거 말고 특파원님이 야 이건 정말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런 거 어디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 또 이게 좀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번 그 무기 공장이나 시찰을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입니다. 제가 그 천광이라고 하는 한국형 레이저 무기 공장에 방문해서 이제 취재를 좀 해놨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천광이라는 무기는 일단 먼저 설명드리자면 원래는 우리가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좀 투자가 적었다가 그 2022년쯤인가 그 북한 무인기가 서울상공에 영공 침범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적절한 요격 수단이 없어서 사실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침범한 다음에 되돌아올 때까지 요격을 못한 좀 뼈아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접해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추락시키고 이제 시가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레이저 무기 개발을 가속하게 된 결과 지금 현재 청광 블록 1이 실전 배치돼서 지금 서울의 중요 지역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레이저폰을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는데 걔들은 테스트를 한 것이지 정식으로 제식화, 그러니까 요거는 무기다 하면 관리를 한 거는 우리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30kW의 출력을 가진 이 청광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약 1에서 2초 정도의 그 레이저만 발사해도 지금 요새 문제가 이란 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샤헤드 드론, 이런 것들의 엔진 같은 거 조절하면 바로 이제 추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대의 드론들을 대규모로 와도 그걸 다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터질 때 그냥 폭탄으로 터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편 피해가 굉장히 적어요. 구멍을 뚫는 겁니다. 레이저가 일종의 그 드론이라든가 목표에 드론을 뚫려서 구멍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낙탄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번 달쯤에 이 개발하시는 그 방위사업총국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0kW가 실전 배치됐지만 지금 50kW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지금 블록 1 그 30kW는 너무 빨리 개발을 하려 해서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데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고 건물처럼 이제 박아놓고 컨테이너 건물처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이려면 며칠 걸려야 되는 건데 지금 블록 2는 출력을 30에서 50kW로 높여가지고 파괴력과 사거리 향상시킨 다음에 트럭에 실어가지고 신속 경기가 가능하죠. 기동성을 갖추게 됐고 이제 3단계로 100kW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보고 기자님이 평소에 레이저 좀 광고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좀 인터넷에서 홍보 좀 해야 한다. 그래서 100kW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제 개발 예산을 받아면 이제 우리가 몇 년 안에 그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실제 쓰는 수준의 초강력 레이저를 갖게 될 것이랍니다. 이게 레이저 무기 예전에 얼핏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이게 가성비 초극강이다. 한 번 쏘는데 뭐 300원, 500원 밖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왠지 그 천광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래도 엄청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가 약간 함정이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 한 대 쏘는 전기세로 치면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나 개발비가 많이 드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고출력 전자기 빔을 레이저 빔을 만들기 위해서 R&D 시간과 이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저4라는 게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4 공장, 그러니까 청광 제가 공장을 방문했을 때 약간 그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좀 무균실에 들어가고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탱크 만들고 전차 만드는 그런 공장,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밀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참수작전이 평양판으로 벌어지면 부실한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정은은 결국 하미네이를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죽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김정은이 안심을 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참수작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사실은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란 전쟁 사태가 난리가 아니죠. 하메네이가 저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고 그 이스라엘도 뭐 미국도 이 정밀 타격 무기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거 느낄 겁니다. 근데 뭐 트럼프는 계속 이 호르무즈 해협 지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한테도 야 주한미군 우리가 얼마나 깔아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안 보내고 배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아마 이제 기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교적인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본과 이제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공동성명도 채택 안 됐고 기자회견을 할 때 일본 기자가 트럼프한테 왜 전쟁 말 안 했냐 하니까 니네들 진주만 공격하는 것처럼 말 안 했다라는 그거를 해서 이게 전 세계 외교사에 손꼽힐 만한 이런 대사건인데 그 다카이치 총리 표정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떠올려준 줄 아세요? 이 동네에 보면 왜 성격 좀 고약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예. 그 할아버지 영감님 어쩔 수 없이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녀회장 같은 느낌. 예. 가서 뭐 얘기하니까 다카이치 총리 표정이 어우 이 아저씨 왜 이래 뭐 이런 표정으로 막 가더라고요. 사실 한국도 비슷한 처지에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냥 재밌다고 깔깔댄 게 아니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파병을 요청한 국가들은 이제 아시아로 치면 한국, 호주, 뭐 일본, 유럽을 치면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지금 나토 국가 중심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행동을 할지 이게 다 입장이 나온 게 하나 있으나 그 입장이 파병인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는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제가 직전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식으로 아직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요청이 됐다 안 됐다 이런 행정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장관한테 여쭤보시니까 외교부 장관은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말이 닿냐 확인해 보니 트럼프가 트루스 소설 SNS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해야 된다 쓰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나 지식에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 그래서 그 얘기 나왔죠. SNS에 올린 거는 파병 요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사실 실무 단계에서 지금 협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성상 갑자기 야 너네들 실무관 파견해서 뭐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이러면 이제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 파병을 하는 건 해군 함정을 파병하는 거고 그 해군 함정을 파병하는 건 사실은 미국의 해군 함정이 위험하니까 니네들이 안보 부담이 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냐 이런 것 좀 봤을 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신 거는 청해부대를 파견하자 이런 그렇죠. 말씀. 아덴만 경비하니까 가까우니까 간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아덴만 경비하는 그 해군 쪽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중동에 있는 보급함들이 입항을 못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급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가 있고 청해부대는 이제 이순신급, 충무원 이순신급 KDX-2라고 하는 구축함인데 지금 대조영함이 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공미사일 방어는 가능한데 한 번에 10발, 20발 이상의 드론 공격이라든가 미사일이 왔을 때 이거는 담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걸 정도 막으려면 이지스 구축함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세종대왕함이나 이런 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작전기에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해외 파병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면 터질 게 뻔하고 그다음 우리 피해가 있을 건데 트럼프가 우리가 헬맹이긴 하고 미국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관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만 너무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의사를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으나 지금 한국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랑 합동으로 이제 원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통째로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만들 수는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 선박이 한 척도 없는 거 아십니까? 소해함이나 이런 것도 다 말레이시아 뭐 페낭 이쪽으로 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 해군조차 지금 막 호르무즈 해협에
단순히 이제 그 군함을 집어넣으면 파괴되거나 공격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이란 폭격 작전을 하는 항공모함 전단은 다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좀 떨어진 원거리에서 작전했습니다. 이란군의 미사일 사거리에 피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거의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 최강의 미국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아직은 현실화가 안 됐으나 이 비슷한 사례, 파병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 1차 걸프전 때 소해함을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 유지 그리고 교전 상태가 없지만 바닷속에 기뢰가 있어서 그걸 작업하는 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미국이 요청하면 이 선례가 있으니까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소해함은 말이 군함이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관포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적이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소해 작전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군함을 징발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들이미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황은 뭐 점점 더 양측이 이제 격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발 빼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지타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고 자기 가족까지 성전을 각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하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로 종전선언을 하든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이란이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서 간헐적인 도발을 하면서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의 군사 전략이 지금 먹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이게 지금 이란 지도부의 상태예요. 이번 전쟁의 특이점이,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막 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생각하면 히틀러가 독소전쟁하고 항공전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베를린에 포위됐을 때 히틀러가 탈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최고 지도부가 죽으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말씀하신 대로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날에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40명의 이란 고인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 임명이라든가 행정 여정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튼튼한 나라, 행정 조직이 뭐 좋든 나쁘든 이런 게 구축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이번 사건이 보여줬고, 반대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납치되고 난 다음에 부통령이 이제 미국에 협상을 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모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럭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태였고, 일반적으로는 이란 같이 좀 수렁에 빠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있고 없고 관료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메네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시작하고 언제 끝낼지 이런 것이지, 요즘 지도자들이 웬만하면, 트럼프는 솔직히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대통령 내가 선거를 뽑혔다 해서 장군들한테 내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를 진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웬만하면 대통령을 뽑히기 힘듭니다. 왜냐면 군사적인 판단은 실무자가 다 잘 알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최고 지도부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는 공화국 수비대 장군야 지도부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 가지고 각자 공격 목표를 잡고 공격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유효한 거. 플러스 요즘 기술의 발달해서 이 첨단 전쟁이라는 것을 이란 전쟁으로 밝혀졌는데, 이란도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민간 위성 정보를 받아서 미국의 해군 항모전단이나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추적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잘 터졌는지도 위성 영상을 받아볼 수 있고, 이런 것 같은 게 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이란 위성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에요. 러시아나 중국 위성에서 사진만 받아 쓰는 거예요. 지도부가 파괴돼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그 새로운 지도자가 죽어도 전쟁이 끝나기 어려운데, 최소한 죽어야지 좀 확실한 종전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결국에는 투개 구도가 안정되는 것을 인정할수록 전쟁이 그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결속시키게 되는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휴전이나 타협을 안 가는 건데, 그나마 모지타바 하메네이 지금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죠. 그리고 이제 공식 발표에서는 부상병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첫날 공습 때 모지타바도 다쳐가지고 어떤 보도에서는 러시아로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요거는 확인이 안 된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메네이 모지타바를 죽이려면 모지타바가 지휘를 해야 됩니다. 하메네이랑 그 첫날에 지휘부가 잡힌 게 전체 회의를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것들이 데이터나 정보로 추적이 돼서 공격이 가능한데 지시를 안 내리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보가 없으면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타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전쟁이 더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죠. 호르무즈 해협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안 했는데 이제 완전히 초킹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거기만 쪼이면은 미국이 꼼짝 못 한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가 뭐 산악지대고 이래서 뭐 해안포 있고 이런데 미국이 또 정밀 타격을 한다 이렇게는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트럼프가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하르그 섬이나 이런데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지상전으로 돌입하거나 이러면 이란도 조금 힘들어지지는 않을까요? 이란이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나 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게 곧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에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진 건 힘들어진 거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순한 점령이라든가 한두 번의 군사작전으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해제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항행 안전을 확보한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국경선 전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좁은 곳의 폭이 21마일, 평균적으로 폭이 35에서 60마일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 있는지 찾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있으니까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간단한 조준 장비나 레이더만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니까 일단 기뢰를 쏘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뭐 드론 공격을 하거나 하다못해 가까운 지역에서는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로켓포로도 상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게 미국 해군조차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항공정단은 이란에서 800km 떨어진 데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위험하게 아무리 체계 추가한 미국이라도 이런 좁은 해역에서 들어오면 쉽게 공격에 노출된다 이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기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란 이라크 전쟁이 8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8년의 기간 동안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유조선들을 막 공격했어요. 미사일로 쏘고 기라도 쏘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군함을 파견해서 유조선을 에스코트 해주다가 자기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막 피해도 있고 뭐 이런 별별 사고가 달았습니다. 이 호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뭐 이란에나 좀 집중해주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는데 쿠바, 베네수엘라 다음에는 쿠바다 이래가지고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원래 뭐 계속 제재를 받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쿠바가 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대정전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거의 비상사태 들어가고 이러는데 쿠바도 이거 마두로처럼 그냥 간판 내려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저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 선배님들한테 약간 여쭤보고 어떤 기사를 읽거나 보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냐 좀 조언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쿠바가 미국이랑 너무 가깝고 그 다음에 인척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쿠바계 미국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티켓팅 파워 보니까 선거에 대한 파워가 많아서 이런 압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 선배들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쿠바계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세력이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표를 생각해서 쿠바에 대한 압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 의견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정리하면 이란이 정리되면 그 다음엔 쿠바다. 나는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쿠바는 실패한 국가, 돈도 없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름다운 섬이고 사람은 좋다. 좀 의도가 불선한데 그래서 테이크 쿠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언이 뭐가 있었냐면 이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쿠바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의도가 분명하죠. 쿠바계 미국인들이 활용해가지고 표를 얻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한 다음에 통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까지 있는 건데 이란과 베네수엘라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전됐다 위기 상황이지만 쿠바는 그런 위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사실상 북한이죠. 뭐 북한이 뭐 정전 한 달 됐다고 큰 눈 깜짝하겠습니까? 아 또 정전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가 이미 정치 경제가 붕괴됐는데 올라갔다가 한번 붕괴가 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전 마저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쿠바는 이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너무 만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군부 이탈이라든가 배신이 일어나기 좀 쉽지 않다. 시민혁명도 어렵다. 그리고 이란과 또 쿠바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때문에 가능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날에 하메네이를 비롯한 그 40명의 지도자를 사살한 거
이스라엘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사드가 또 예, 있었고. 예. 네. 근데 이제 쿠바는 그런 식의 미국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쿠바가 아까 전에 북한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전쟁 위의 방법으로는 쿠바 정권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고 해요. 경제적인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 세력이 부족하다. 지금 쿠바 정부를 대안하고 있는 뭐 옛날에는 뭐 바티스타 1950년대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대한 세력이 부족한 것도 쿠바 공략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사실 쿠바, 베네수엘라 이제 악의 축 가운데 남은 게 지금 북한 하나거든요. 북한 김정은도 하메네이가 참수당하고 그 일가족까지 그렇게 몰살당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거 보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김정은은 사실 공포가 가지고 있겠지만 한편은 또 안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메네이와 자신과의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과 이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김정은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요거는 21세기 전쟁에서 아주 치명적인 강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결국 하메네이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죽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요게 대해서 잠깐 하메네이 사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첫날에 지금 계속 이스라엘 폭격을 했다. 이 폭격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심층 기획 보도를 했는데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란은 폐쇄된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 우리나라에 놀러도 많이 오고 유학도 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너무 낙후된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차도 많이 밀리고 나름 거기도 살 만큼 살아요. 인구가 9천만 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 첩보망이 테헤란 시내의 모든 교통 CCTV를 추적하는데 이게 한두 번 추적한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누가 뭐 하메네이 호위 그 운전기사이고 누가 어디 경호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다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스텝 조직들을 동선을 다 파악해서 얘들은 며칠 이후에 그 어디에서 모이겠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해서 결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 회의 시간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예정된 것보다 12시간 앞으로 당겨졌는데도 공격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챗GPT 이런 걸 다들 요즘 다 쓰실 건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가 모르는 건 모릅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메네이를 죽일 때 이스라엘은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뭐 누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정보가 뭐고, 얘는 차가 뭐고, 보통 7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뭐 8시에 지금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 있는데, 북한은 현재 그 폐쇄된 사회 특성상 이런 정보를 추적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국정원이 아무리 우수한 기관이지만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이스라엘 정도만큼. CCTV 별로 없으니까 예, 교통 CCTV는 예. 더 해킹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정은 측근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김정은이 안심을 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럴 수 없죠. 지금 보니까 전쟁 초기에는 김정은이 아주 조용하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열병식 때 인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무기를 치우고 나서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 사격 시범, 얼마 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력 전차, 운전 시범 같은 재래식 무기를 홍보한 걸로 간 게 약간은 쫄아있다라고 분석하는 건데, 그동안 핵하고 ICBM 가지고 뭐 미국도 우리 타격권에 있다 이랬는데 요거를 좀 톤을 조절한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수 작전이 평양판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보세요? 요것만 해도 사실 분량으로 하면 2시간 분량이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좀 기밀인 분야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는 참수 작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사실은 다 있죠. 참수라는 의미가 암살이나 이런 걸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이 참수라는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파멸적인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예방 타격, 국제법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을 체포하거나 암살할 수도 있고,
정권이 불안정해서 김정일 쿠데타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일단 김정을 살려가지고 일단 한국을 보내거나 네. 아니면 망명시키기 필요하면 우리와 협조를 하는 북한 세력과 협조를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다양한 수준의 그것들이 다 포함된 게 참수거든요. 일단 지도자를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다 참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나 아니 우리들은 우리 관련된 무기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는데 핵심은 북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기 이번에 마두로 그 체포 작전과 같은 것을 2배, 3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마두로랑 김정일 차이는 이번 마두로 체포 사건 이야기를 할 때 마두로가 도망치기 전에 잡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북한과 거리는 가깝지만 여러 가지 수단, 그러니까 특수작전 헬기라든가 항공기, 그 다음에 평양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미사일 수가 많으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참수작전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도망가는 김정은을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 숨어있는 김정은을 찾기 위한 지하시설이라든가 이런 좀 찾는 과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후세인처럼 어디 나중에 지하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태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죠. 현무 파이브 듣기만 해도 막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수출을 하면 안 되는 무기라 가지고 아, 그렇죠. 네. K 현무 5 자체는 수출을 안 하고 있고 대신에 거기에서 나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동이라든가 폴란드에 또 지대지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죠. 네.